이노베이터의 조건, 피터 드러커 지음, 이재규 옮김, 청림출판.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한 바로 그날, 세계 각국에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이념과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한 사회적 기반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형성된 연대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던 것이다. 이날 이후로 계급투쟁은 비록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기는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한 파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사실상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베니토 무솔리니 또한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였다. 전문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올릴 수 없다. 외과 의사가 효과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진단은 외과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며 또한 외과 의사는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시장조사 전문가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마케팅, 판매, 생산,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의 몫이다. 역사학자는 혼자 힘으로 연구와 저술이라는 두 분야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학자라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문학, 수학 또는 다른 분야의 역사학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가 성과를 올리고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식사회에 있어 진정한 투자 대상은 기계도 도구도 아니다. 그것은 지식 근로자다. 지식 근로자가 보유한 전문 지식 없이는 제 아무리 최첨단의 정교한 기계를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결과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 근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오늘날에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곧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승진의 기회 등이 좀 더 큰 곳을 찾아 언제라도 옮겨갈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사회에 있어서 누가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정부도 고용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 부분, 즉 비영리 조직이다. 경영자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직무 수행을 방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첫 번째 법칙은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다.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다른 모든 영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간섭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협의의 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엄밀한 해석을 통해서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특히 종업원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도 없다. 조직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법률상 다른 어떤 계약보다도 협의로 해석돼야만 하는 고용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과 그 구성원 사이에 애정, 감사, 우정, 경의, 신뢰 등이 없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며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기업이 창출하는 결과는 기업의 외부에 있다. 그것은 종업원들의 동의, 승인, 그리고 태도로부터 극히 미미한 영향을 받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병원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적 구성 요소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이는 다원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재무성에서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것이 재무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절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각각의 조직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조직은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일수록 목적을 더욱더 잘 달성할 수 있다. 각각의 조직은 성과 달성에 의한 정당성의 그 권한의 기초를 엄격하게 두면 둘수록 더욱더 합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다원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조직, 제도, 정책은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도 더 오래 살아남는 법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도 계속 살아남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했을 때에도 그것들은 계속 살아남는다. 일단 한번 형성된 사회적 메커니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한다. 그 메커니즘들을 설계할 때 바탕이 되었던 존재들은 이미 그 타당성을 잃어버린 뒤에도 말이다. 예컨대 지난 100여 년 동안에 걸쳐 모든 선진국에서 의료보험 제도와 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전제로 삼았던 인구 구조는 이미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정말이지 합리성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은혜는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는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미의 계획은 기업가적인 사회나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혁신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경영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혁신은 그 본질상 분권적, 잠정적, 자율적, 구체적 그리고 미시경제적 차원으로 추진된다. 혁신은 작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사, 기술자, 화학자, 회계사, 변호사, 교사, 경영자 등은 앞으로 15년 후에 필요로 하게 될 기술, 지식, 도구는 지금의 것들과 매우 다른 새로운 것이 되리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정말이지 장차 15년 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될 것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운 경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야만 한다. 그로부터 1세기도 더 지난 오늘날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복지국가도 그 수명을 다하였다. 복지국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오직 기업가적 경제가 지식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복지라는 건축물에 작고 사소한 몇 가지의 복지를 더 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국가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흘러간 과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복지국가의 후계자는 기업가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일본의 직장 공동체가 소속감보다는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제도를 실시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0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되면 그는 남은 인생 동안 내내 실업자로 지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직장 공동체가 뿌리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에게는
책임의식과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직장 공동체를 옹호하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개념이다. 지식 기반 조직은 책임에 기초한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 특히 지식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직무 그리고 자신의 몸 담고 있는 조직을 초월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또한 직장생활 외에 다른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부가적으로 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날 미국의 최대 고용주는 비영리 조직들이다. 미국의 성인 2사람 가운데 1사람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비영리 조직에서 무보수 스태프로 일한다. 교회, 병원, 기타 의료기관, 적십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구세군, 알코올 중독 방지회, 매맞는 여성을 위한 보호소, 도시의 학교들을 위해 9,000명가량의 미국 성인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2010년이 되면 비영리 조직에서 무보수 스태프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평균 활동 시간도 일주일에 5시간 정도로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미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주된 이유는 사회 서비스 활동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원봉사가 스스로 공동체를 원하고 또한 공동체를 통해 사회 참여와 공헌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은퇴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전문 직업을 가진 지식근로자로서 대부분 30대 내지 40대의 맞벌이 부부들이다. 그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즐긴다. 하지만 자신만이 남다르게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것이 교회의 성경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든 학습 부진 아동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는 것이든 또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노인을 방문해 재활운동을 도와주는 것이든 말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공업 생산은 GNP의 23% 내지 24%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다. 다른 모든 주요 공업 국가들에 있어서도 공업 분야의 생산은 그 전통적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노동력, 즉 고용이다. 이것은 그다지 새로운 경향은 아니다. 1920년대에 미국 전체 노동력 가운데 육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었다. 1950년대에는 그 비율이 4분의 1이 되었다. 지금은 6분의 1로 저하되었고 계속 저하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경제적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국가들은 경제에서의 중심이 국가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로 이동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내 경제 정책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글로벌 경제의 변화가 초래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가장 명확한 특징일 것이다. 마르크스 비이성적 원리, 즉 계급결정론은 인간 개개인의 이성적 행동, 사고, 분석 능력을 모두를 부정한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 개개인이 보여주는 행동과 사고를 개인의 의지와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계급 상황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공리주의자들의 역사적 유물론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조화를 초래하는 유물론을 궁극적으로 계급 갈등을 초래하는 유물론으로 대체하였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궁극적 완성이라고 하는 이성주의자의 믿음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현은 플로레타리아 계급에 국한하였다.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경제적인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40년에서 1941년 사이에 전시 경제에 돌입하면서부터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정권을 잡은 지 12개월 내지 1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미국은 모든 주요 서구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원기를 회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은행들의 도산, 절망적인 실업률, 그리고 농업 경제와 사회를 궁지로 몰아넣은 가뭄과 모래바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소한 1935년까지는 스스로를 승리자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였다. 지난 4세기에는 여러 거대 식민 제국들이 등장하고 몰락한 시대였다. 16세기에 스페인 제국과 포르투갈 제국이 부상하였다가 19세기 초에 몰락하였다.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등의 식민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어졌다. 그 4세기 동안 세계 무대에 등장한 주요 신흥 강국들은 바로 국민국가를 초월하여 식민 제국을 구축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가 통일을 이룩한 직후인 1888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식민지 확장을 추구하였다. 이탈리아는 1930년대 말에 다시 한번 그런 시도를 하였다. 심지어 20세기 초에는 미국마저도 식민지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비서구 국가로서는 일본이 유일한 식민 제국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기초교육이란 곱셈법이나 기초적인 역사학 같은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는 방법에 관련된 지식도 똑같이 필요로 한다. 이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다. 지식사회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스스로 학습 방법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사회에서는 학습의 내용 그 자체보다 지속적 학습 능력과 의욕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는 평생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학습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세상에 음계를 연습하는 것보다 더 지루한 일은 없다. 그러나 위대한 연주자일수록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음계를 연습한다. 마찬가지로 유능한 외과의술일수록 한층 더 성실하게 봉합술을 연마한다. 피아니스트는 연주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음계를 여러 달 동안 계속 연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연습이 피아니스트로 하여금 원하는 음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외과 의사는 능숙한 수술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작은 손놀림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봉합용 실과 실험을 한다. 외과 의사는 그 꾸준한 연습 덕분에 수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게 되고 그 결과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실 학점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강점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의이다. 그것은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한 교사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 이미 나와 있는 정의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교사들은 진정으로 가르치는 데에 그들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의사, 변호사, 기술자, 기업 경영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수년마다 한 번씩 학교로 되돌아가 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학교로 되돌아가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을 예외적인 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이미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여 학위를 취득한 분야에 대해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매우 예외적인 일로 간주하고 있다. 지식사회에서는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대학 교육을 마친 성인이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듬해인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정보가 작업을 조직하는 원리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보는 기계적 프로세스가 아닌 생물적 프로세스를 따르는 기본 원리이다. 그 변화, 프로세스 기본 원리가 기계론적인 것에서 생물학적인 것으로 옮겨간 변화는 이전의 그 어떤 변화보다 인류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사람이 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신용카드의 청구 업무, 건축 설계 작업, 보험 증권 및 보험 청구의 처리, 혹은 의료 기록 작업과 같은 분야의 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소규모 위성도시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 기차, 자동차, 비행기 등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팩스, 전화, 텔렉스, 쌍방향 화상 시스템 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조직의 규모는 기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종속 변수이지 그 자체로서 결정되는 독립 변수가 아니다. 사실상 정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가 가장 최적의 규모이다. 규모가 클수록 더 좋다는 말은 규모가 크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앞으로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는 모든 종류의 조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꿀벌, 생쥐, 사슴 혹은 코끼리 가운데 누가 이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들 모두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각자 생태계에서 담당하는 과업은 서로 다르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 최적의 규모는 그 조직의 과업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것이다. 전통적 조직은 대부분 명령과 통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하지만 정보에 기반을 둔 조직을 통합하는 핵심은 최적의 정보 시스템이 될 것이다. 컴퓨터는 파펜과 동시대 사람이자 그의 친구였던 철학자 겸 수학자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가 모든 숫자를 이진법으로, 즉 1과 0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데서 시작되었다. 버틀런트 러셀과 엘프레드 화이트 헤드는 수학 원리에서 라이프니츠의 발견을 숫자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를 초월하여 하나의 논리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데이터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개념이든 1과 0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는 바로 그러한 논리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다. 키에르 게고르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실존은 오직 긴장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즉 정신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삶과 사회 속의 시민으로서의 삶이라는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는 긴장 상태에서만 인간은 실존한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이노베이터의 조건이었습니다.